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논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때때로 나는 내 결정이 옳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난다.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 해당되시나요? 방금 전에 나도 맞아 그래 라고 했다면 거의 절반쯤은 저의 속임수에 벌써 걸려들거나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의 정신적 노예가 될까요?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도 더 전에 심리학에서 거의 최초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자가 존재합니다. 최신 논문이 아닌 이번엔 좀 고전으로 돌아가서 무려 1949년에 출판된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6.25도 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자, 논문의 제목이 The Fallacy of Personal Validation. Personal Validation이니까 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타당화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 정말 그래요,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러시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제가 더 재밌죠. A Classroom Demonstration of Gullibility. Gullibility니까 잘 속는 거예요. 그런데 Classroom Demonstration, 교실에서 실증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제목 잘 안 붙이죠. 오히려 저런 부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실에서 했으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결과겠네. 그냥 학교에서만 그런 결과 나온 거 아니야? 확장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이 더 떨어지겠네.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때가 1940년대였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940년대에는 이런 제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귀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보면 우리 집 큰애가 대학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마을에서 야, 우리 마을에서 인재가 나왔구나. 어이구, 뛰어난 친구네. 라고 얘기를 했죠. 1940년대 미국도 굉장히 대학생이 귀할 때였고요. 그래서 클래스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속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도 쉽게 속았던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강의 시간에 했던 실험입니다. 정말 심리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없어지면 심리학은 그날로부터 종말을 맞이한다.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개론 과목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공부를 했던 텍사스 대학은 전교생이 5만 명이 넘는 대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죠. 그런데 심리학과 학생만 해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졸업식을 할 때 체육관을 따로 빌려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라서 그런가? 심리학 개론이 몇십 클래스가 열립니다. 심리학 개론을 안 듣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심리학 개론에 들어오면 실험이나 조사에 참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 사에 나오는 수많은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미국 심리학과 개론 수강생의 마음이다.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여기서 확보가 되죠. 바로 그때 초창기에 심리학 개론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응답을 적어서 제출하게 하는 거죠. 이 질문들은요, 그냥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이 돌아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실험자, 해당 시간에 교수님이셨겠죠? 그 포로 교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나눠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분석 결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1. 전혀 아니다. 5. 정말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호기심 있게 어머, 야, 우리의 성격이래 라고 하고 받아들였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You have a great need for the other people to like and admire you. 자, 첫 문장부터 이거 아닌 사람 있을까요? 네. You have a tendency to be critical of yourself. 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이거 완벽한 나르시시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You have a great deal of unused capacity which you have not turned to your advantage. 제가 봤을 때 이건 세상을 떠나는 전날까지도 살 수 있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나온 결과는
그 교실 안에 있는 학생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자기 것만 볼 수 있으니까 몰랐겠죠. 자, 그 검사 결과 중에 첫 번째 문장 이거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들겠죠. 두 번째 문장 다 들겠죠. 근데 세 번째 문장쯤 읽어주면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인데 지금 똑같은 얘기에 나는 정말 그래요라고 손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 교실에서 와 하고 같이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총 39명이 응답을 했죠. 네버! 한 명도 없죠. 1도 없습니다. 2가 돼야 한 명 나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4에서부터 5의 접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긍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반엄 효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반엄 효과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측면.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측면을 마치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이 검사는 나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구나.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러니 이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에도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엄 효과가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실험에서 대부분 가운을 입었어요. 이렇게 모호하고 일반적이고 수상적인 말을 할 때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런 권위가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면 뭐래?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근거 없는 얘기에 그 권위로 인해서 톡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권위 있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증명인 것처럼 위장돼서 우리가 속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고요. 머리가 좋은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반엄 효과. 무려 70년도 더 전에 했던 이 실험으로부터 수많은 이후에 후속되는 연구들이 있었죠. 예외 없이 비슷한 결과가 관찰됩니다. 바로 우리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성격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들 간단하죠. 혈액형, 별자리,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화되면 그게 미신이죠. 올해 여름엔 동쪽을 조심해라. 올 가을엔 글을 읽는 사람을 피해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가장 큰 공통점이 첫째, 근거는 역하지만 두 번째, 너무 포괄적이라서 무조건 내가 해당된다는 거죠. 동쪽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존재하고요. 글을 읽는 사람은 내가 하루에 조금만 길을 걸어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결국 미신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특히 사람의 성격에 관련된 혈액형, 별자리, 심지어 타로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중에서도 왜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기소개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고요. 저도 많이 강연해서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안 하잖아요. 남 얘기를 하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우리 중학교에서 반장 2번, 고등학교에서 부반장 1번, 회사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굉장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죠. 이런 한국 사람들은 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하다라 해서 관계를 빼내고 나만 놓고 얘기를 한 그런 검사들이나 결과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못 들어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그 사람을 성격검사나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그 사람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끝내려고 할까요?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나랑 정말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거 하시나요? 나랑 오랫동안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런 거 하시나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거 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을 유형별로 간단한 검사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너는 혈액형이 이러니까 넌 이런 사람이겠구나, 너는 별자리가 이러니까 이런 인간이겠구나 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관심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나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라고 되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알기 위해서 근거 없는 지식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자꾸 몰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얕은 마음을 한번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뭔데? 우리 아들 공부 좀 하는데 서울대 갈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큰 경사가 있어.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미신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며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 미신의 효과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것은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이 미신을 믿는 것이 당신의 능력치를 올려줄 수도 있죠. 왜 그럴까? 여기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논문이 또 존재하죠. 자,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휘둘리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미신을 아예 만들어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징크스죠. 영국에서는 만성이 되면 어부들이 그날은 절대 목욕을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목욕을 하면 그 운이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만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다른 분들도 아니고 어부들이 목욕을 안 하고 주무신다는 건 이건 정말 가정에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람마다 징크스는 다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안 드시죠? 자, 그런데 시험 보기 전날 미역국 먹으면 시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시험 전날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역국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죠.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징크스의 상당 부분 포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징크스는 깨야 돼. 내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적인 징크스 하나를 깨주마. 그래서 미역국을 적극적으로 드십니다. 심지어 시험장 앞에서도 드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있죠. 시카고 대학의 제인 리센과 코넬의 토머스 길러비치. 이 토머스 길러비치는요, 학자로서도 석학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죠.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스스로 칭했으면서도 얼마나 잘 속는가에 관련된 연구를 평생 해온 분이죠.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Why people are reluctant to tempt fate. 왜 사람들은 운명에 맞서길 꺼리는가. 그런데 여기서의 fate는 거룩한 운명이라기보단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미신이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 건 꺼려 하냐는 거죠.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한테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에서 사용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자, 존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스탠퍼드 대학에 지원합니다.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존의 엄마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티셔츠를 선물한 거예요. 아, 벌써부터 뭔가 미묘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징크스에 해당하는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징크스 중에 하나가 내가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그 학교 티 입으면 떨어진다라는 징크스가 실제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징크스에 맞서지 않는 시나리오죠. 존이 어머니가 선물한 이 스탠퍼드 티셔츠를 곱게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괜히 김치국 마시면 안 되잖아 라면서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당하게 징크스에 맞선 시나리오. 엄마 마음이 있지? 엄마 정성이 있는데 바로 입는 거예요. 스탠퍼드 티셔츠를. 합격 여부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자, 그런데 맞서든 맞서지 않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맞섰다, 맞서지 않는다, 결과가 좋다, 나쁘다. 참가자들은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받겠죠. 존은 스탠퍼드에 떨어졌다 혹은 붙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그 결말이 합리적인지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왜 심리학에서 자꾸 이 반응 시간을 보느냐? 이거 말로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크스는 맞서야죠. 그러니까 징크스에 맞섰는데 결과가 좋은 거 당연한 거고요. 징크스에 맞섰는데 결과가 나쁜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 시간은 거짓말하지 못하거든요. 그 버튼을 빨리 눌렀다는 건 자기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건 무언가 불일치가 있는 거죠. 느려질수록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왔다는 거. 빨라질수록 원래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진짜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반응 시간을 보면 사람들이 언제 가장 반응 시간이 빠릅니까? 바로 미신에 맞섰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답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징크스에 맞선 시나리오를 읽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 결말을 수용하는 속도가 제일 빨랐다는 얘기는 미신은 한 번 생기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신을 타파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미신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언제 그 결과가 부정적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한 번만 일어나게 되면 온 동네나 온 세상에 퍼지게 되죠. 쟤 맞서다가 큰일 났어. 이런 얘기만 우리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피하면 피할수록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맞설려고 하면 맞설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요거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맞서는 사람이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크스는 도망가려고 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안 씻어야 되는데 씻었어 라고 하면요, 더 쉬운 징크스를 만들어서 괜찮아,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징크스는 간편한 것이어야 되겠죠. 어떤 인형, 물건 이러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 신체를 살짝 바꿔서 만들어내는 징크스로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라고 암시를 주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나의 신체를 꼬든 엮든 잡든 참으름자를 그리든 EJ가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서 한국은행을 털기 위한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우리 잡히면 어떡하죠? 라는 말에 백윤식 씨가 다들 침 뱉어. 입도 가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징크스를 이길 수 있는 좋은 징크스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쉽느냐? 다음 논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논문의 제목은요, Keep your fingers crossed. 손가락을 뒤집어서 크로스되게 만들라. How superstition improves performance. 이렇게 해. 그럼 너의 퍼포먼스는 올라갈 거야. 실제로 저자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uman thought and behavior exhibit a host of irrationalities. 인간은 자기 생각과 행동에서 정말 많은 비합리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And one prominent example of such irrationality is the prevalence of superstition.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미신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신을 믿는 것은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이 미신을 믿는 것이 당신의 능력치를 올려줄 수도 있죠. 이 미신이 의외로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한테 10번의 퍼팅, 골프에서의 퍼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퍼팅에 사용할 공을 주면서 절반에게는 이게 행운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문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 is your ball. So far it has turned out to be a lucky ball. 럭키볼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에게는요. This is the ball everyone has used so far.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공이다. 럭키볼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 행운의 공과 그냥 일반적인 공이죠. 행운의 공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더 잘할까요? 10번 중 평균 6.42번 퍼팅에 성공한다는 거죠. 보통의 공을 받은 사람들은 10번 중 4.75번에 불과합니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 얘기는 뭐냐? 미신적 생각이 어떤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효능감, 내가 럭키볼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켜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연구이기도 하죠. 나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한다는 거죠. 너 럭키볼 받았어. 너는 럭키할 거야. 이렇게 작은 부적이나 상징물 하나를 받은 그런 집단은 실제로 나의 퍼포먼스, 성과가 좋아질 거고 더 중요한 건 목표치를 더 올려잡을 수 있는, 게다가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즉 지속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신을 잘 쓴다면요, 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앱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개발해보고 싶은데 개발만 된다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환상적인 앱을 개발한 게 되겠죠. 이른바 공부의 신 앱입니다. 공부를 도와준다고? 아니요.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를 문득문득 얘기해줍니다. 이 공부의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한 2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창이 딱 와서 뜨니까 공부의 신 앱에서 온 알림인데요. 김경일, 너 100점까지 이제 32% 진척됐어. 그런가? 하면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 3시간 공부 더 열심히 했더니 100점까지 이제 42.8%로 향상.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날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무려 62.6%로 향상됐다고 알려줍니다. 이야, 이거 너무 신난다. 동기부여가 되죠?
잠시 밖에 나가서 그런데 친구랑 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당구단 게임 치고 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 공부의 신이 너 53.6%로 하강. 100점을 못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맞게 돼요. 왜? 내가 지금 얼마나 했고 어디까지 왔는지의 모든 것들이 피드백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8이었는데 이제 42로 갈 수 있어. 66이었는데 이거 하면 54로 떨어질 수 있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뿐이거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부적을 하나 얻습니다. 부적을 하나 얻으면 내가 왜 얻겠습니까? 이미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적을 얻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그쪽 분야에 계신 분 한 분은 어떤 분에게만 부적을 써주는지 아십니까? 열의를 보이는 분들에게만 부적을 써준다고 합니다. 부적을 써주면 이제 더 열심히 할 분들이거든요.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동기를 얻으니 더 열심히 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저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부적을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관련 분야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미신. 이렇게 대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무언가 느낌을 만들어내고 의지를 만들어내며 희망을 가지고 싶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창작품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한 대로 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니 근거가 없거나 비합리적인 미신으로부터도 결국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이렇게 사이콜로지컬 텐션, 심리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유지해주고 feeling of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주며 심지어는 predictability, 내가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잘만 이용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미신은 때론 우리의 능력치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신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미신을 역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패션이나 음식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심리를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연구하는 이유, 바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고 제대로 알려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심리학 연구 트렌드는 뭘까요? 60년대나 7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 심리학 연구에 남녀 차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후 글로벌한 교류가 많아지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녀든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내부에서도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후 개인과 개인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론을 내리죠. 개인과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느냐죠. 이렇게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개인 내부의 심리를 연구하는 흐름들로 또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심리학의 최전방에 있는 한 개인의 심리를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많이 궁금하셨죠? 논문, 설문조사, 통계자료 등 최신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 한 분 한 분의 심리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MBTI. 트렌드 모니터 2022에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MBTI를 신뢰하십니까? 조사 응답자 중에 무려 75% 이상이 MBTI를 신뢰한다고 답하셨죠. 또 80%가 넘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조사가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MBTI를 강하게 믿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MBTI 형태를 가진 그 결과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친해지기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이젠 이력서나 면접에서도 MBTI를 묻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자신의 MBTI를 속여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MBTI를 무한 신뢰하고 심지어는 좀 과하게 몰입하고 있는 걸까요?
MBTI가 궁금한 당신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1992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MBTI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MBTI는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나 열풍이 불진 않았거든요. 몇 명의 관련 분야 혹은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MBTI 자체가 일종의 게임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TI가 게임이라고? 아니 어디가? 자, 게임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풍선을 맞췄는데요. 결과는 스코어로 나오죠. 내가 망치를 때렸는데 결과는 랭킹으로 나와요. 게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아웃풋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과가 나올 때, 즉 다른 감각 양식으로 변환시켜서 혹은 변환돼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그것에 굉장히 열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알파벳의 조합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내 성향은 몇 %라고 퍼센테이지까지 알려주죠. 정말 게임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다가 우리가 MBTI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를 찾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라 그래요.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SNS 등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에서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로도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아서 오랜 시간을 써서 관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생략되고 그런 노력 없이 단 몇 마디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간편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 흥미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자들도 MBTI를 꽤나 열심히 혹은 집중을 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20년 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MBTI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과 이유로 온 걸까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융조차도요, 완전히 외향적인 인간과 완전히 내향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수많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좀 지나친 일반화죠. 그리고 이 검사는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가 정확하고 타당한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라 홈스 클루니를 하고 있던 브릭스와 딸 마이어스가 인간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검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가 딸을 위해 세상엔 이렇게 최소한 여러 가지 사람이 최소한 16가지는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MBTI의 이 M과 B도 이것을 만든 엄마와 딸의 이름을 딴 거죠. 물론 심리학자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는 어떤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해도 그때의 기분 혹은 그 당시의 기상 상태 등과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겁니다. 오늘 재든 내일 재든 저의 머리 둘레는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가 됩니다. 하지만 타당도는 좀 다른 문제죠. 어떤 검사로 도출되는 추론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 그 검사가 목적으로 하는 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의 정도, 즉 지능 지수를 판단한다고 하면 타당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MBTI 한번 적용해 볼까요? MBTI는 가벼운 테스트인데 그걸로 사람의 많은 부분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MBTI 자체가 엉망진창이거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검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MBTI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심지어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건 타당도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MBTI는 실제 내가 전날 혹은 근래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1992년에 MBTI를 처음 받았을 때 ISTJ로 나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형들 말을 잘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10년경 한번 MBTI 검사를 스스로 해봤더니 굉장히 E가 강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그때 신임 조교수 시절을 벗어나서 뭔가 좀 말을 많이 하던 부교수 시절로 들어갔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ISTJ 1992년, 2010년 ENTP 봤더니 직전의 상황, 직전의 몇 달 혹은 최근 몇 년에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MBTI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주로 살았는가, 그걸 보는 검사로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혹은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검사라고 오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MBTI는 나쁜 검사라기보다는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좋은 약이죠. 하지만 안약을 감기약으로 복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고 계신 MBTI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혹은 정확한 문항을 사용하지도 않고 많은 문항들이 생략된 버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MBTI를 통해서 결국 궁금해하는 건 그들, 타인 혹은 나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MBTI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뭐 좋아해? 뭘 싫어해? 라는 걸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서 MBTI를 우리로 하여금 집어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손톱깎이 같이 아주 작은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 휴대전화, 새 자동차를 사도 익숙해지고 제대로 아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걸 단 한마디 나의 MBTI 유형으로 판단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기도 하루 이틀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썼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요. 남이나 나를 알고 싶다는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욕구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걸 최대한 값싸게 풀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까지 존중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다 보니 사람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혹은 그런 유혹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값싸고 빠른 음식에 익숙해지면 비싸고 정성 들인 음식에 큰 흥미를 못 느끼거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쉽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오래 정성을 들인다, 즉 그런 일에 쓰는 시간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너무 쉽게 한다,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알아간다라는 건 노력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 나눠보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긴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MBTI를 듣는 순간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성향은 이래 하고 머리에 확 박히니까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면접이나 소개팅을 할 때 자기의 MBTI를 속인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자신이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된 MBTI, 즉 I 성향이라는 걸 감춘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런 걸 묻는 건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혹은 모든 보직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깊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 더 적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살짝만 잘못 흘러가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그때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외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리더들 중에 내향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만 좋다
라고 본다는 거, 그것 자체가 문제 있는 생각이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을지 생각을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인간은 내향, 외향, 감각, 지각, 직관, 이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엔 너무 복잡하고도 미묘한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성향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리며 단점을 보완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TI 하지 마세요. MBTI 진짜 나빠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엄청난 우주를 이걸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검사를 맹신하는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